안녕하세요. 자산이 이렇게 불어나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세금, 특히 그 건강보험료 부담이 점점 커진다.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. 네네, 맞아요. 심지어는 그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려고 큰 돈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아, 그렇죠.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연금부자 연구소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. 네. 그걸 바탕으로 15억 원 이상, 꽤 큰 금액인데 이걸 운용하면서도 건보료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전략은 없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문제일 텐데요. 그 영상의 핵심은 뭐랄까, 시장 수익률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기 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변동성이 크니까요. 네. 하지만 세금이나 건보료는 어떤 금융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관리가 가능하다.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관리 가능한 영역이다. 그렇죠.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어떤 소득이 그 종합소득에 포함되느냐?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.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잡히지 않거나 뭐 잡히더라도 건보료 계산에서는 빠지는 소득. 이걸 잘 활용하는 게 핵심 전략이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영상에서도 그런 걸 강조하나요? 네, 맞습니다. 구체적으로 좀 보면 금융소득, 그러니까 이자랑 배당 합친 거요. 네. 이게 연간 1,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1,000만 원 초과분만 대상이 아니라 네, 그럼요. 그 전체 금융소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요. 이게 좀 크죠. 그건 몰랐네요. 1,000만 원 넘으면 그 넘는 부분만인 줄 알았는데. 네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. 그리고 사적연금 수령액도 연 1,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. 연금도 그렇군요. 반면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분류과세 소득은 아예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. 건보료랑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면 영상에서 제시하는 건보료 회피 전략이라는 게 크게 보면 한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겠네요. 네, 어떻게 보시는데요? 그러니까 아예 종합소득 자체를 늘리지 않는 방법, 뭐 비과세나 이런 걸 활용하는 거겠죠. 네, 맞아요. 첫 번째 전략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은 생기는데 건보료 계산에서는 빠지는 그런 소득을 활용하는 방식? 정확히 보셨습니다. 첫 번째 전략, 그러니까 소득 자체를 비과세나 저율과세로 만드는 방법으로 영상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. 네, 어떤 것들이 있죠? 대표적인 게 그 상호금융, 뭐 예를 들면 신협이나 농협 같은 곳의 예탁금. 예탁금. 네, 1인당 3천만 원 한도인데 이건 1.4% 농특세만 내는 저율과세거든요. 그리고 출자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1인당 2천만 원 한도로 아예 비과세고요. 오, 비과세. 그럼 이건 건보료에 전혀 영향이 없겠네요. 그렇죠. 물론 조건은 좀 있어요.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이어야 하고 또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요. 조건이 있군요. 네. 그리고 저축성 보험도 있죠.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주는 거요. 이것도 건보료랑 상관없고요. 저축보험. ISA 교재는 어떤가요?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? 네. ISA도 좋은 예시죠.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. 이건 연간 2천만 원,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한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200만 원, 서민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9.9%로 분리과세가 돼요. 그러니까 이것도 건보료 부담이 없는 거죠. 비과세도 되고 넘어도 분리과세라 건보료랑 상관없고. 좋네요. 네. 그래서 비과세랑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가진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. 영상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분들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, 이것도 언급하고요. 이건 전 금융기관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고요. 이것저것 꽤 있네요. 물론 각각 한도나 조건은 잘 따져봐야겠지만요. 당연하죠. 그건 꼭 확인해야 합니다. 그럼 두 번째 전략. 그러니까 소득은 발생하는데 분리과세나 분리과세라서 건보료 계산에서는 빠지는 상품. 이건 어떤 게 주로 언급되나요? 대표적으로 연금계좌.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K 같은 거요. 네, 연금. 이걸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수령액이 1,500만 원 이하면 3.3%에서 5.5% 사이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거든요. 저율 분류과세. 네, 그래서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죠.
만약 1,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16.5%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. 선택지가 있군요. 그리고 또 개인 투자용 국채라고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10년물, 20년물 있는데 이건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한꺼번에 주는데 매입액 기준으로 총 2억 원까지는 이자 소득을 15.4%로 분리과세 해줍니다. 이것도 건보료랑은 상관없죠. 아, 국채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2억 원까지면 꽤 크네요. 네, 그쵸. 다만 이건 중견에 팔 수가 없는 단점은 있어요.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네, 요즘 많죠. 해외 주식 매매 차액은 22%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분류과세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건보료랑은 전혀 무관합니다. 그렇군요. 국내 주식 매매 차액도 사실 지금은 대주주 아니면 비과세니까 이것도 건보료 부담 없는 자산이네요. 물론 뭐 금투세 도입되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. 맞습니다. 금투세 이슈가 있긴 하죠. 그 외에도 KRX 금계좌에서 금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도 비과세고요. 아, 금도요? 네. 그리고 인프라펀드라고 투용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가 있는데 이것도 1억 원 한도로 배당 소득을 15.4% 분리과세해 줍니다. 1년 이상 보유하면요. 다만 이건 온라인 가입이 안 돼서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. 정말 다양하네요. 자, 그럼 영상에서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잘 조합하면 10억 원이 넘는 큰 돈도 건보료 부담 없이 굴릴 수 있다.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. 네네.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?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. 영상에서 제시하는 계산을 보면 대략 이런 식이에요. 일단 앞서 말한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 중에 한 번에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. 네, 뭐 상호금융 예탁금, 출자금 합쳐서 5천만 원? 그렇죠. 그리고 저축성 보험 일시납 한도 1억,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, ISA 총 납입 한도 1억, 인프라펀드 1억, 개인 투자용 국채 2억인데 뭐 1억만 한다고 치고 네, 이렇게만 합쳐도 대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. 꽤 되네요, 벌써. 네. 여기에 추가로 매년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들,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, 월납 한도가 연 1,800만 원이고 연금 계좌도 세액공제 한도 말고 납입 한도는 연 1,800만 원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영상에서는 연간 한 5,600만 원 정도를 1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또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아, 그렇게 계산하면 10억이 넘네요. 네. 그래서 일시납이랑 적립식 합치면 총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운용하는 게 가능하다. 이런 논리인 거죠. 여기에 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, 금 같은 걸 더하면 이론상 한도는 사실상 더 커질 수 있고요. 와,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. 수익률은 시장 상황 따라 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세금, 특히 이 건보료는 어떤 상품 구조인지,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다. 바로 그겁니다.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세금, 건보료 측면까지 같이 고려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 정보가 당신의 자산관리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히 세금과 건보료 측면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데 좀 유용한 기준점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다만 계속 강조하지만 각 상품의 세제 혜택이나 가입 조건 같은 건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. 아, 맞아요. 정책은 변하니까요. 네,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 하셔야 하고요. 또 하나, 예를 들어 영상에서 잠깐 언급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만 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환율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요. 아, 그런 위험성도 고려해야죠. 비과세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위험과 수익, 그리고 세금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.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오늘 다룬 내용들은 다 현재 기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. 그리고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된 그 금융투자 소득세, 금투세 있잖아요. 네. 만약에 이게 정말 도입되거나 해서 관련 정책이 크게 바뀐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건보료 절감 전략들이 얼마나 계속 유효할까요?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.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지 이런 걸 미리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정책 변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